안녕하세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위클리 아르떼 진행의 이라윤입니다. 오늘은 정혜윤 그리고 유예빈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4월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제법 포근해졌고 길가에는 봄꽃들도 하나씩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괜히 마음까지 조금 움츠러드는 순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함께 적응하느라 조금 더 지치기 쉬운데요.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유난히 따뜻한 음악 한 곡, 좋은 공연 하나가 더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바쁜 생각은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감정을 따뜻하게 매만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아르떼가 그 작은 여유와 따뜻한 쉼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만한 무대들을 만나보는 픽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공연은 정혜윤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하고 정말 평화로운데 우리 일상에 아주 강렬하고 웅장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온은 따뜻해지지만 이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울림이 고플 때 저는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스케일의 고전 작품을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두 분 아나운서님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특히 이런 봄일수록 너무 가볍거나 들뜬 이야기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럴수록 인간의 깊은 고뇌나 또 운명을 다룬 그런 작품을 보면 그 데뷔 때문인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잔잔한 일상에 돌멩이를 던지는 것처럼 잊고 있던 뜨거운 이런 감정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혜윤 아나운서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실 무대가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무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작품은요. 잃어버린 조국과 또 자유를 향한 거대한 열망을 담은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서울시 오페라단이 1986년 국내 초연 이후 무려 40년 만에 이 대작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 대작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 먼저 트레일러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짧은 영상인데도 규모가 엄청난 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 선 그 사람들의 비장한 표정이나 의상이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무대 바닥이나 구조물이 체스판을 연상시키는 게 맞을까요? 라윤 아나운서의 관찰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이번 공연을 맡은 장서문 연출가가 운명의 체스판이라는 콘셉트로 무대를 꾸몄다고 하는데요. 이 나부코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 민족을 포로로 끌고 갔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주의의 폭력과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투쟁을 체스판이라는 이 장치를 사용해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처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네부카드네자르 왕 이야기인 거네요. 사실 역사나 종교 이야기라고 하면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체스판이라는 현대적인 감각이 더 더해지니까 마치 권력을 다툰 드라마죠. 왕좌의 게임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작품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네, 1막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나부코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통곡을 하는데요. 이때 유대의 대제사장 자카리아가 나부코의 딸인 페네나를 인질로 붙잡고 나타납니다. 신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적국의 공주를 인질로 잡았다면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 나부코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빠질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사랑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 이스마엘과 적국의 공주죠 페네나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겁니다. 과거 이스마엘이 바빌론 사절로 갔을 때 둘이 눈이 맞은 거죠. 더 큰 문제는 페네나의 언니인 아비가일레 역시 이스마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질투심에 불타는 아비가일레가 군대를 이끌고 성전으로 들이닥치면서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폭발하게 됩니다. 와, 전쟁과 멸망이라는 그런 비극 속에서도 또 여기서 남녀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극적인 요소는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1막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오페라는 총 몇 막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나부코는 총 4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요. 1막에서는 나부코가 결국에 성전을 파괴해버린 뒤에 무대는 2막, 바빌론의 궁전으로 옮겨갑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아비가일레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는데요. 이 나부코의 친딸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딸이었다는 출생의 비밀이 적힌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데요. 자신이 대제국의 공주가 아니라 핍박받는 유전자의 그 노예의 핏줄이라는 걸 알게 된 거네요. 자부심이 컸던 만큼 절망과 분노도 컸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비가일레는 나부코와 동생인 페네나에게 끔찍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는 이스마엘에 대한 원망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흑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비가일레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부르기 까다롭고 소화하기 어려운 악역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분노와 야망, 또 깊은 슬픔이 뒤섞인 그녀의 복잡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박현주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2막에 등장하는 아비가일레의 아리아를 짧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음을 넘나드는 기교가 정말 화려하면서도 또 처절하게 들리네요. 사실 악역이라고 하면 조금 밉게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노래하는 걸 보니까 괜히 마음이 또 쓰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베르디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막의 후반부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나부코 왕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교만을 떨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을 맞고 정신을 놓아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 틈을 타서 아비가일레가 왕관을 빼앗아 쓰고 바빌론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권력이 완전히 뒤집힌 거네요. 그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더 끔찍해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막에서 이렇게 권력을 쥔 아비가일레는 동생 페네나와 히브리 포로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나부코를 속여서 서명까지 받아내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3막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알고 있는 이 오페라의 심장과도 같은 음악이 등장을 합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고된 노역을 하던 히브리 포로들이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합창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합창곡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이렇게 익숙한 멜로디로 알고 있는데 오페라 안에서는 이렇게 가슴 아픈 배경이 있는 줄은 또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이 바로 가라 상념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이러한 부제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사실은 이 곡이 특별한 이유는 오페라 안의 이야기를 넘어서 현실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1842년 이 작품이 초연될 당시에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 무대 위에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을 했고 또 이 합창곡은 억눌린 이탈리아 민족의 해방과 또 통일을 염원하는 제2의 국가처럼 불리게 됐습니다. 이 베르디를 단숨에 국민적으로 영웅의 반열에 만들어준 그 장면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조용하게 시작해서 점점 거대하게 퍼져나가는 이 선율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뭉클하게 만드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 억눌린 슬픔과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때 느껴지는 숭고함이랄까요? 왜 이 곡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공연장에서 들으면요. 정말 그 웅장함이 피부로 맞닿으실 건데요. 이 극의 결말인 사막에서는 감동적인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페나네가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나부코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기적처럼 힘을 되찾은 나부코가 처형을 막아내고 백성들을 해방을 하죠.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아비가일레는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길고 험난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해방을 찾는 결말이네요. 또 봄이라는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벅찬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공연은 캐스팅이 아주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40년 만에 기환인 만큼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뇌하는 나부코 역에는 바리톤 양준모, 또 최인식 님이 나서고요. 극한의 기묘와 감정을 보여줘야 하는 아비가일레 역에는 소프라노 서선영, 최지은 님이 출연해서 열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위너 오페라 합창단의 시민 합창단까지 가세를 해서 아까 들었던 우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더욱더 압도적인 규모로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든 지휘자와 한경 아르테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뒤를 든든하게 받쳐준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 합창단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극의 주제와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그 묘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연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서울시 오페라단의 나부코는 다가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총 4회에 걸쳐서 공연이 됩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구원의 노래, 또 웅장한 합창이 주는 벅찬 감동을 이번 봄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픽스테이지 오페라 나부코였습니다. 네, 오페라 나부코 소식도 잘 들었고요. 이어서 다음 공연 소식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예빈 아나운서, 오늘 만나볼 무용 공연은 어떤 공연일까요? 네, 요즘 거리마다 꽃들이 하나 둘씩 피고 있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조금은 말랑해지는 그런 순간인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있는 지금 봄과 딱 어울리는 작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사랑 이야기지만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한국의 정서와 감정을 깊이 담아낸 작품인데요. 국립무용단의 대표 레파토리 춤춘향을 만나보겠습니다. 춘향전은 사실 정말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무용으로 좀 풀어냈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은 되게 궁금한데 저희가 아는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춘향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 둘의 감정과 흐름을 춤으로 전달한 건데요. 먼저 춤춘향은 2006년부터 해외 무대 진출을 목표로 기획된 작품입니다. 한국적인 소재인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그 결과 홍콩과 필리핀, 또 뉴욕 링컨 센터까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작품이 됐습니다. 와, 이 뉴욕 링컨 센터까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언어가 없이 오직 춤으로만 이뤄진 공연이잖아요.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인정을 받았다니까 괜히 제가 다 뿌듯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용은 언어가 아닌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아마 이 점이 해외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한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크게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막에서는 춘향과 몽룡의 만남과 그 사랑이 중심이 되는데요. 서로에게 끌리고 감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섬세한 군무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을 둘러싼 움직임과 동선이 사랑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애틋한 사랑 이야기 같은데 왜 예빈 아나운서가 이 작품을 뭔가 봄과 잘 어울린다고 했을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제가 처음에 봄과 참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무대 세트와 효과 때문입니다. 제가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를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춤춘향이라는 작품이 왜 봄과 잘 어울리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예쁘게 핀 매화꽃들과 대형 그네 세팅이 인상적인데요. 10년이 넘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연출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어서 1막의 대표 장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춘향과 몽룡의 첫날 밤 장면인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설레임을 군무로 표현한 장면입니다. 하얀 꽃잎이 흩날리면서 봄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살려주는데요. 자, 그럼 1막도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이 하얀 꽃잎들이 흩날리는 게 너무 아름다운데요. 그럼 이 막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렇게 1막이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2막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학도의 등장과 함께 권력과 억압, 또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적인 구조까지 표현되는 겁니다. 특히 2막에는 특별한 장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생 장면을 통해서 코믹한 요소를 더하면서 극의 유머 요소를 더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극의 클라이맥스, 어사출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데요. 특히 남성 무용수들로만 구성된 군무가 펼쳐지면서 시원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안무를 보다 보면 남성 무용수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동작들이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막의 어사출도 장면도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정말 1막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혹시 춘향 작품만의 안무 의도가 있을까요? 네, 이번 작품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배정의 안무가의 연출 의도인데요. 이 작품은 단순히 춘향전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관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면마다 감정의 톤을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사랑은 서정적으로, 또 기생 장면은 코믹하게, 또 고난은 긴장감 있게, 마지막으로 어사출도는 해소의 흐름으로 감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는데요. 또 전통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움직임과 그런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특히 국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라이브 연주 역시 이 작품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정말 이렇게 안무 의도까지 들으니까 이 또 역시나 국립무용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이 국립무용단의 이 작품을 만나볼 기회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국립무용단의 레파토리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다가오는 4월에 또 다른 작품 귀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어떤 이야기와 감동을 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픽스테이지 무대 모두 만나봤고요. 이어서 위클리 아르떼에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위클리북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 바로 정대건 작가의 급류입니다. 정말 제목부터 좀 강렬한데요. 이 급류라면은 뭔가 감정이 이렇게 빠르게 휩쓸려가는 느낌일까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잔잔한 흐름보다는 삶에 갑자기 닥치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선택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바로 그런 지점이 이 작품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책을 알아보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대건 작가는 인간 내면의 심리와 관계 속에서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인물이 겪는 그 감정의 흐름을 밀도 있게 표현하는 작품들로 독자층을 넓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보다는 이런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다루는 작가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급류 역시 단순히 사건 중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삶의 흐름 속에서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변화와 선택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요즘 독자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에 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살면서 한 번쯤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겪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급류의 줄거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류는 저수지, 계곡이 유명한 지방도시 진평을 배경으로 합니다. 17살 동갑내기 도담과 해솔의 만남, 그리고 사랑이 이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우연한 사건이 가져온 상처와 재회까지를 그린 성장 로맨스입니다. 주인공 도담은 아빠와 수영을 하러 갔던 날 해솔이 물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하러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솔과의 인연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첫 만남 이후 둘은 비밀 없는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키우지만 해솔의 엄마와 도담의 아빠 사이에서 불륜관계처럼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도담은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날 밤 도담이 뒤를 밟은 결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후 도담과 해솔의 관계가 이 삶은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 정말 듣기만 해도 좀 눈앞의 장면들이 그려지면서 네. 더 깊은 내용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또 소설에서의 이야기하는 급류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설에서의 급류는 삶의 시련과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인간이 겪은 혼란 등의 은유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소설에서 급류는 각자 부모를 한 번에 잃는 비극적 사고처럼 예고 없이 삶을 휘감아버리는 고통과 위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네, 또한 사고 이후 도담과 해솔은 죄책감, 분노, 상실감, 회피, 방황 등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역시 감정의 급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도담과 해솔의 관계도 급류처럼 흘러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제목에서 느껴졌던 금리의 강렬함이 인간의 감정 그리고 관계 모두를 나타내는 말이었네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을까요? 네,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너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 수면에서 나오려 하지 말고 숨 참고 밑바닥까지 잠수해서 빠져나와야 해. 라는 대사인데요. 네, 이 장면은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삶의 고통과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깊이 마주하고 통과해야 진정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인상적인 멘트인데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기 전에 저희가 좀 생각해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불륜, 사고,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소재들이 있는데요. 네, 이 핵심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무거운 전개를 생각하시는 편이 좋고요. 또 시청자들에게 슬픔에 중독되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자주 반복되므로 상처를 겪은 독자에게는 공감과 동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작품은 재회와 치유라는 축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단순한 로맨스보다는 성장 소설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또 저는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독자들의 반응은 제목처럼 급류에 휩쓸리듯 읽었다 하는 반응도 있고요. 흡입력이 좋은 책이에요. 읽고 있는데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금방 읽었다 하는 평도 있었고, 또 성숙하지 못했을 때 사랑에 대한 반성, 그리고 성숙한 사랑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해주는 책이다. 이런 리뷰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리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사실 정답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삶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상황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거죠. 네, 그리고 때로는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결국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고 나면 사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현실을 더 차분하게 바라보게 할 줄 아는 그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정대건 작가의 급류를 함께 알아봤고요. 네,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봄에 책 한 권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위클리북이었고요.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린 공연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픽피플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정혜윤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방금 전에 이픽 스테이지에서 오페라 무대의 여운이 객석뿐만이 아니라
또 이곳 스튜디오까지 가득 채웠던 것 같은데요. 이 무대를 단단하게 받쳐주던 그 묵직한 저음의 울림을 혹시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정말 귀가 정화되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통 오페라 하면 이렇게 화려한 고음을 쭉 뻗어내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오늘 무대에서는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바리톤의 존재감이 얼마나 거대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요. 소리가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을 톡 하고 건드려주는 그 묵직한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픽피플에서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그 무대 위의 거인 바리톤 양준모 성악가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양준모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요,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이미 명실상부한 거장으로 통하는 분입니다. 양준모 성악가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독일로 건너가서 뮌헨 국립음악대학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밟았는데요. 그의 이름 뒤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2006년 독일 ARD 콩쿠르 1위, 또 청중상을 휩쓸면서 이런 무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와, ARD 콩쿠르라면 진짜 클래식계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그만큼 권위 있는 대회잖아요. 거기서 1위 그리고 또 청중상까지 받았다는 거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현지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동양에서 온 젊은 바리톤의 목소리에 정말 유럽인들이 열광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는 2007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피가로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하면서 본격적인 유럽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16년 리른베르크 마에스터징어 콩쿠르에서 최고의 바그너 가수상까지 거머쥐었는데요. 이건 정말 성악가로서 대단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그너 가수상이라니 진짜 이 바그너 오페라라는 이 성량이 정말 풍부하고 또 지구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들었는데 동양인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양인에 비해서 좀 분리할 수 있는 신체적인 한계를 오로지 소리의 깊이와 탁월한 곡 해석력으로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독일 드레스덴 젬퍼 오퍼의 주역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또 고국인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을 하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00마디 말보다 우리 실제 무대를 한번 보는 게 더 좋겠죠. 양준모 성악가의 압도적인 연기력과 성량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 베르디 오페라의 리골레토 중 천치 같은 가신드라를 준비했습니다. 와, 진짜 전율이 돋네요. 사실 이 방금 보신 이 무대는 딸을 되찾기 위해서 가신들에게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분노와 애절함이 목소리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리골레토라는 역할이요. 사실은 바리톤한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역할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양준모 성악가는 단순한 발성을 넘어서 인물의 영혼까지 소리에 담아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관객들을 순식간에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저도 영상을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혜윤 아나운서, 양준모 성악가님의 매력이 이렇게 강렬함만 있는 건 또 아니라고 들었어요. 역시 우리 예빈 아나운서의 예리함을 제가 숨길 수가 없겠네요. 이 거친 폭풍우 같은 진짜 소리를 내다가도 또 어느새 호수처럼 잔잔하고 또 섬세한 감정을 들려주는 게 양준모 성악가의 진짜 실력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영상은 조금 특별한 곡입니다. 이 대중적인 감성과 클래식의 깊이가 만난 바다 끝이라는 곡입니다. 나의 모든 넓이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두어지면 난 우리를 몰라. 짙은 어둠만 남은 시작도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곳에 물결처럼 춤추던 너와 나를 놓아주자. 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또 다정하네요. 방금 전 오페라 무대에 라콜레토는 관대 없고 또 한없이 포근한 위로를 건네는 그런 따뜻한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는데요. 이 목소리가 첼로나 콘트라 베이스처럼 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툭툭 떨어지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양준모 성악가는요, 항상 무대 위에서 솔직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화려한 기교로 자신이 돋보이는 것보다 이 곡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가장 순수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런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정적인 곡에서도 좀 크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진심이라는 게 억지로 꾸며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독일과 또 유럽에서 거친 무대에 주역으로 버텨오면서 그렇게 쌓아온 내공이 이렇게 부드럽게 승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23년 넘게 유럽의 국공립 극장에서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1,30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숫자가 증명을 해주듯이 양준모 성악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또 음악에 대한 겸손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 무대를 누비는 이 거장한테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만의 목소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 가수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만의 소리라면 혹시 한국의 가곡이나 민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양준모 성악가는요, 해외 활동 중에도 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민요가 가진 독특한 힘과 또 이 한과 흥을 성악가의 발성으로 풀어낼 때 정말 희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은요, 전라도 민요죠. 검은도 뱃노래입니다. 클래식 무대와는 또 다른 폭발적인 에너지를 함께 느껴보시죠. 달이 떠서 월광도설
와, 정말 신명나네요. 이렇게 성악가의 목소리로 듣는 민요가 이렇게 힘있고 또 세련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특히 이 서양의 전통 발성과 또 우리 가락이 만나니까 그 에너지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기야 디어차 부분에서 어깨가 이렇게 막 들썩였는데요. 네, 유럽 사람들도 이 무대를 보면 우리 음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양준모 성악가는요, 독창회나 갈라 콘서트에서 이 우리 음악을 굉장히 자주 부르는데요. 현지 반응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 말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를 사로잡은 최고의 바리톤이지만 동시에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메신저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세 곡의 무대를 연달아 보면서 양준모라는 성악가의 깊은 숲을 한 바퀴 산책하고 온 기분이 듭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이 불다가도 또 때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풍성한 숲을 보고 온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저도 오페라의 그 무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예술가의 고뇌와 성실함, 그리고 고국을 향한 따뜻한 마음까지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하게 듣는다는 거, 이게 참 귀하고 숭고한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양준모 성악가 역시 관객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도 양준모 성악가의 깊고 또 푸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이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피플 양준모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인물도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예빈 아나운서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무용은 말이 없는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데요. 오늘 픽피플에서는 한국 춤의 흐름을 바꾸고 또 그 가능성을 세계로 넓힌 인물 안무가 배정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배정혜 안무가님이면 저희가 앞에 봤던 이 춘향의 안무가이시잖아요. 무용으로 흐름을 바꿨다라는 게 좀 저는 확 들렸었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일까요? 네, 맞습니다. 배정혜 안무가는 한국 창작무용을 대표하는 1세대 안무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춤 실력으로 무용계에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국립무용단 예술감독과 또 서울시립무용단 단장을 맡으며 한국무용의 창작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건 넘어서 이 무용계 전체에 영향을 준 인물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동안의 한국춤의 트렌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배정혜 안무가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 중심의 안무인데요.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인물의 상태와 또 감정을 움직임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또 다른 특징은 힘있는 한국춤인데요. 부드러운 손은 계속 유지시켰고요. 여기에 강한 에너지와 긴장감을 더하면서 한국춤의 새로운 매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특징들이 좀 그녀의 대표작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본 작품이죠. 대표작 춤춘향에서도 감정 중심의 구조와 또 군무 활용, 또 코믹과 긴장의 조절까지 배정혜 안무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특히 최근 공연된 거장의 숨결에서 다시 무대에 올라간 작품이죠. 배정혜 안무가의 작품 소울 해바라기도 그녀만의 안무 특징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춤인 살풀이 정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좀 살풀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기존의 전통춤이랑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작품은 재즈 음악과 한국 춤을 결합한 건데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재즈 선율에 우리 춤의 정서를 얹으면서도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의 한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확실히 음악이랑 움직임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는 어떤 감정을 중심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작품은 상실과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감상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 무용수의 상체 움직임이나 흩날리는 의상,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말없이도 감정이 전달되는 게 특징인데요. 남성 무용수들이 나오는 장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옵니다. 남성 군무에서는 훨씬 더 강하고 밀도 있는 움직임이 등장하면서 묵직한 에너지를 발사해내는데요. 이처럼 한 작품 안에서도 부드러움과 강함이 대비되면서 감정의 폭을 더욱더 넓혀줍니다. 결국에는 이 감정을 중심으로 안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점이 배정의 안무가의 특징인데요.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재해석하고 또 감정을 중심으로 관객과 연결되는 무대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배정의 안무가가 지금까지 주목받아온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국 춤을 세계 무대로 확장해온 배정의 안무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픽피플 배정의 안무가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 아르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는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거창하고 대단한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는 작은 틈, 그 조용한 순간이야말로 예술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아르떼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